예, 지금 현재 이 기준을 만족하는 회사, 25년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볼보. 아, 역시. 볼보가 제일 앞서 나가고 있고요. 이미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 2위가 바로 기아 자동차입니다. 그래요? 네, 기아가 생각보다 굉장히 그 전기화,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화에는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진행이 내고 되고 있다. 그 다음에 폭스바겐이라든지 유럽의 전통적인 강호들 있잖아요. 스텔란티스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뒤로 확 밀려 있어요. 그럼 이 회사들이 벌금을 안 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전기차를 막 계속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전기차가 그래서 본물을 이루면서 네, 투자해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가 사실 한 달에 한 번 모시려고 애를 쓰는데 요즘에 이 분이 왜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나오지 스케줄이 너무 바빠지셔가지고 또 어렵게 한번 모셨습니다. 저는 좋아하시는 윤석천 평론가 모시고 오늘 또 2차전지 얘기를 좀 자세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굉장히 폭넓게 아주 글로벌하게 분석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2차전지를 좀 어떻게 보실지 또 좋은 어떤 그런 조언들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천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유럽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기사도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이게 사실 유럽은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많은 또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 중요성이 그렇게까지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네. 평론가님 좀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라 이 얘기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올해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가 이제 더 강화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2차전지 산업하고의 상관성, 연관성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러셔서 이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자동차의 그 전도화, 그러니까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느냐, 그 시장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네. 제일 큰 시장은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뭐 엄청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시장이 바로 유럽 시장이고, 유럽하고 이게 북미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미 시장보다도 전도화가 더 빠르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유럽의 어떤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받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유럽의 그 전기차 시장이 사실은 23년, 그 다음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뭐 캐즘이라는 종류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물렀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를 갖다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그 폭스바겐이라든지 유럽의 전통적인 OEM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이 사실은 전동화가 늦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중국 시장에 너무 뭐라고 의지한 측면이 그렇죠,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내연차로 이제 좀 거친 표현을 하면 우려먹겠다. 사실 이제 그런 전략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좀 아니한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 시장이 급격하게 전동화로 이렇게 전기차가 대세가 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이제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한 위기 상태에 있다. 이런 점은 뭐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유럽 연합은 기본적으로 20년부터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그 배출가스 기준을 갖다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20년부터 24년까지가 1단계예요. 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2020년부터 20년부터 24년까지가 1단계. 5년. 예, 5년 기준으로 이게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단계는 뭐냐면은 신규 승용차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5g per 킬로미터예요. 킬로미터당 95g. 이 기준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예. 일단. 그래서 이 기준을 다 맞추는 거는 다 맞췄겠죠. 그렇겠죠. 왜냐면 이제 벌금이 부과가 되는 거니까 네. 이게 초과 1g당 95유로니까요. 네. 이게 대당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고 전체로 따지면 엄청난 거고요. 그러면 차가 한두 대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은 2019년, 2020년 엄청나게 전기화 속도를 빠르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덕분에 또 그만큼 팔아야 되니까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는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확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22년이 됐어요. 다 맞췄잖아요, 기준을. 네. 그러면 완성차 업체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굳이 계속 투자를 그렇죠. 돈 들일 23년, 필요가 없는 거죠. 24년까지는 그냥 기존에 있는 걸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들이 그 시험을 앞두고서 바짝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예, 벼락치기로.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면 좀 약간 느슨해지잖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다시 또 2단계가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존에는 20년부터 24년까지는 95g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81g으로 강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부터 2025, 6, 7, 8, 9, 9년까지. 2029년까지. 네.
그 다음에 새로운 기준은 또 30년부터, 3단계를 30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은 어떻게 이걸 해야 돼요? 이 기준을 맞추려고 하게 되면은 예. 결국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적어도 26년까지는 또 그 전동화, 전기화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이 기준을 만족하는 회사, 25년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볼보. 아, 역시. 볼보가 제일 앞서 나가고 있고요. 이미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 2위가 바로 기아 자동차입니다. 그래요? 네, 기아가 생각보다 굉장히 그 전기화,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화에는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진행이 내고 되고 있고요. 있다. 그 다음에 폭스바겐이라든지 유럽의 전통적인 강호들 있잖아요. 스텔란티스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뒤로 확 밀려 있어요. 그럼 이 회사들이 벌금을 안 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전기차를 막 계속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전기차가 그래서 본물을 이루면서 그 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25,000 유로 이하짜리들. 그러니까 그게 엔트리라고 대신 1단계 때와 다른 거는 그때는 뭐 가격보다는 그렇죠. 일단 기준 맞추는 게 있는데 네. 이제는 한번 캐즘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죠.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리게 하려면 그렇죠. 결국은 작고 가격이 낮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래야지 전기가 이 81g 기준을 갖다 충족할 거 아니에요. 가령 뭐 볼륨급이라든지 프리미엄급을 계속 출시해서는 시장이 작으니까 그렇죠. 안 된단 말입니다. 충족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엔트리급, 그러니까 유로로 따지면 25,000 유로 이하짜리의 어떤 전기차들이 본물을 이루는 거고요. 현대자동차에 우리 캐스퍼 일렉트릭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인스타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올 1월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폭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유럽이 올 1월이 이게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년 대비로는 두 자릿수 이상 들어서 전년 대비로 해가지고 순수 전기차가 37% YY가 37% 성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올해 보면은 이게 유럽의 주요 시장들, 독일에서는 50% 이상, 이탈리아 120% 이상, 막 이런,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게 약간 플랫했어요. 전혀, 프랑스가 이게 전혀 그 큰 차이, 성장률을 전혀 이루지 못했는데, 반면에 다른 유럽의 주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걸 갖다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럼 유럽이 전기차 시장이 이제 큰 시장이라는 게 독일, 뭐 프랑스, 이탈리아인데 그렇죠. 지금 독일하고 이탈리아는 쭉쭉 가고 있다. 네, 뭐 스페인 같은 경우도 10% 들어있으니까요. 프랑스가 조금 네. 뒤쳐져 네.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유럽에서 일단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된다. 그러면 5년 전에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국내 2차 전지 업계가 굉장히 호황이었고 네네. 주가도 그때 뭐 말씀 그때 하셨던 대로 뭐 10배, 20배 이렇게까지 올랐던 이 전례가 현재로서는 전례죠. 이게 그럼 이번 2단계 이산화탄소 배출 강화에서도 뭐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그때보다는 현저하게 적을 것이냐, 아니면 그때보다 더 커질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전망들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유럽의 순수 전기차 판매량을 알아야 되는 건데요. 24년에 145만 대 정도가 예. 팔았어요. 근데 이 CO2 캡슐 기술이 강화되지 않았으면은 네. 몇 대가 팔렸을 것이냐고 예상한 195만 대가 팔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작년에 비해서 50만 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강화가 됐기 때문에 240만 대가 팔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100만 대가 늘어난다고. 올해. 예. 올해 기준입니다. 그럼 작년에 145만 대 팔았는데 올해 100만 대 더 팔리면 거의 80%가 성장하는 그런 거예요. 거죠. 전기차만. 그러면 이 중에는 이제 이 배터리 싸움이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도 들어간 거고 중국산 배터리도 들어가는 거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라든 전기차에 대해서는 일단 유럽 연합이 일단 그 가령 뭐 관세라든지 이런 정책을 써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막는 정책들을 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중국산 배터리가 경쟁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래? LF 배터리가 워낙 저가니까. 맞아요. 네. 사실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의 어떤 차들이 그 작년보다는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할 거라는 거는 그게 뭐 충분한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어요. 파이가 이 정도로 커지는데 기존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라든지 완성차 업체들 뭐 이런 업체들의 어떤 그 목도 그만큼 커지는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작년보다 오히려 올해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더 늘어날 것이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아가 EV3가 유럽에서 네네.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걸 감안한다면 네. 이미 그런 시그널은 보여주고 있는 거다.
배터리 쪽은 그럼 어떨까요? 완성차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죠. EV3에도 우리나라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캐스퍼 일렉트릭에도 우리나라 그 삼원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상당 부분들, 폭스바겐 ID4, 북미형에는 우리나라 SK용 거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똑같아요. 유럽 시장에도, 유럽도 사실은 우리나라 EV3가 왜 그 네덜란드라든지 스페인 이런 데서 1등을 하겠어요. 출시되자마자 1월 판매량이 1등을 했거든요. 그 네. 시장에서. 그러니까 BYD라든지 이런 걸 다 따돌렸어요. 유럽의 국민들 같은 경우는 동남아 국민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아. 생활 수준 자체가 다르단 말입니다. 동남아 사람들은 싼 거 위주로 찾지만은 유럽 사람들도 물론 저가를 좋아하죠. 조그만 차들을 좋아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성능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뭐 안전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유럽의 그 신차 품질 갖다가 성능을 하는 공인기관이 있잖아요. 네네네. N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예. 공식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그 BYD 자동차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는 게 있어요. 이거 부식이 너무 잘 된다. 아. 예, 뭐 냉방할 때 뭐 하얀 흰색 가루가 분출돼서 나온다. 그 다음에 뭐 그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거의 뭐 형편없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갖다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유럽의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뭐 중국산 차를 갖다가 안 산다라고는 얘기를 할 그건 수는 아니겠지만,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차에 대한 어떤 그 다음에 자동차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된 나라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아주 좋은 차, 뭐 중대형 차 위주로 갖다 선호하는 건 아니고 이건 도로의 어떤 특성들이 그렇죠. 있는 거니까. 길도 좁고. 기본적으로 이제 주차하기도 조그만 차들을 좋아하는 거지만 그래도 성능은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과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우리나라 그 업체들이 지금 이제 25년, 26년에서 EV3 거기 들어가 있고 캐스퍼가 들어가 있고 EV2 나오잖아요. 또 더 작은 네, 거. 더 작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 누르면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은 LF 배터리가 아니라 삼원계 삼원계가 배터리가. 아니면 미드니켈 방식이 그러니까 LFP랑 많이 간격을 좁힌 네. 그러니까 지금 하이니켈이 아니라 미드니켈 방식의 어떤 삼원계 배터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좀 어쨌든 강한 이 삼원계 쪽의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가 유럽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만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LF 배터리가 좀 중국에 많이 밀리고는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부에서는 그래요. 기술적으로는 사실 LF 배터리가 원래 원가가 싼 측면이 있죠. 네. 다른 뭐 철 같은 경우는 싸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니켈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런데도 그 미드니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격차가 별로 안 난다고 해요. 원래 원가적인 측면으로. 근데 사실 이제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과잉 생산이 되니까 밀어내기 하는 방식으로 거의 맞습니다. 덤핑 수준을 밀어내기 때문에 이제 가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게 뭐 정상적인 가격대로 하게 된다면 미드니켈 방식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미드니켈하고 LF 배터리하고는 성능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한국이 앞서 나가야 될 거는 사실은 그 중국산 배터리랑 한국산 배터리가 역시 마찬가지 가격으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산업군에서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보는 것처럼 뭐 걔네들하고 가격으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을 거는 결국은 가격 차이를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성능밖에 없는 거다. 기술적 우위를 갖다가 가져가는 건데 그거는 충분히 유럽 시장에서는 먹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유럽이니까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먹힐 수 있고 예, 북미는 사실은 또 미국이 워낙에 중국산 배터리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막아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서는 오히려 좀 그런 부분은 덜 할 수 있는데 네네네. 거기는 뭐 오히려 이제 유럽차라든가 북미산 네네네. 전기차들과의 경쟁일 거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의미는 배터리 업계 또 배터리 소재 업계 국내 업계에 어쨌든 청신호라고 분명히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아, 그건 당연히 그렇죠. 전방 산업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을 사실은 미쳤던 그러니까요. 거고요. 소재 산업들도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는 사실은 22년, 23년에 배터리 3사가 엄청난 재고를 갖다 쌓아놨었잖아요. 네. 양극재 재고라든지 뭐 기타 재고들을. 왜냐면 그 당시에는 가격이 막 올라가는 추세였으니까 더 올라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스톡파일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24년에 완전히 다 소진이 된 거예요. 그럼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도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일단 수준 물량들이 있으니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준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극재 업체들이 기타 소재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따라서 전방 산업이 현재보다 조금만 좋아진다 하면 현재 상태 작년 초 정도의 수준만 유지한다고 해도 지금 이제 배터리의 어떤 생태계 자체는 이제 돌아가게끔은 돼 있다는 얘기죠. 구조 자체가. 실제로 좀 업계에서 이 소재 어떤 그 조달 이런 부분들의 증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시그널 같은 게 보이죠. 지금 이제 1월달 가령 뭐 수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1월달 같은 경우보다 이제 주문을 넣어서 2, 3월이라든지 1분기 내로는 그게 이제 가시화되겠죠. 적어도 3월달까지는 가시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사실 미국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AMPC, 뭐 IRA 등등 부정적인 어떤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배터리 공장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도 짓고 있는데 공사 자체는 뭐 중단되거나 뭐 연기되거나 이런 쪽이 아니라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게 미국의 한 연구소, 이게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라는 데인데 사실 우리가 낯선 데였기 때문에 이거의 뭐 공신력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좀 추후에 좀 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온 연구소에서 나온 얘기가 작년 대비 올해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이 2배 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시장이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건 재고가 쌓인다는 얘기인데 기업들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일은 없을 거고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산을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공장 10개가 건설 중이잖아요. 그건 팩트지 않습니까? SK온 3개 짓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3개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지금 SK온이 테네시와 켄터키의 포도랑 합작해서 하나 하고 있는 거고요. 조지아의 현대협력, 현대 납품하는 거 하고 있죠. 이게 3개입니다. 그 다음에 LG엔솔 2개 만들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삼성 SDI 하나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6개가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 중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도요타가 하나, 파나소닉 하나, 기타 업체가 2개예요. 그러니까 총 10개가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총 만들어지게 되면은 캐파가 어느 정도 되냐면 421.5기가와트니까 24년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팩트죠. 진짜 24년 대비 작년 대비 2배라는 게 맞네요. 2배로 늘어나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중에는 이제 사실은 뭐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도 않는데 물론 뭐 어느 정도 견고한 성장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져가지고 과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올해 짓고 있는 것들이 이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가동을 갖다가 한다고 하게 되면은 올해 정도에 끝나면 내년 정도에 가동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캐파 정도는 이 정도 늘어나는데, 그러면 수율 잡고 뭐 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뭐 26년 정도를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LG 에너지솔루션 마찬가지 ESS 배터리 돌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인 전환이라든지 뭐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왜 짓느냐 하는 거는 기업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네, 이게 바보는 아니잖아요. 미국에서의 그 정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터리의 어떤 사용 그 양이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사실은 추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런 말 들어봤어요. EV는 현재 하키 스틱 곡선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키 스틱이 이렇게 보면 평평하게 가다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모든 거는 티핑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하면 양질 전하의 법칙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이 끓기 전까지는 정중동기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기체로 변할 때가 어느 순간에 100도가 넘어가야 확 바뀌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이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그냥 정중동의 상태에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만 밑에서는 부글부글 지금 끓고 있는 거다. 그게 어느 정도 어떤 티핑 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미국에서 이렇게 늘리느냐라는 걸 보면은 배터리가 전기차용에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ES에 아까 얘기했죠. 그것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조금 있으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잖아요. 로봇용 배터리. 그 다음에 UAM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휴머노이드라든지 UAM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지금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배터리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 LFP 같은 건 안 된다면서요? 그거 자체는 무거워서 그거 하고 다니겠어요? 예를 들어 UAM 같은 건 공중으로 예를 들어 떠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는 날리지 못해. 그거 못 날라요. 그 다음에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돼요. 그렇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냥 아이들린 상태에 있어도 거의 1시간에 100W 정도 쓴다고 합니다. 이게 걸어다니는 걸 하게도 500W 정도를 쓴다고요. 그러면 이걸 4시간 정도 쓰면 현재 상태의 배터리는 그냥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불안해서 못 하죠. 그렇다고 그래서
로봇의 무게를 갖다가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인간과 거의 비슷한 키를 만들잖아요. 지금 한 175에서 180.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에는 규격 자체가 있는 거고, 거기에는 굉장히 고밀도,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그 배터리들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UAV도 마찬가지고 사이즈도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왜 이렇게 지금 배터리 공장들을 갖다가 열심히들 쳐대고 있는 걸 갖다가 지금 현재만 보게 되면 이해가 사실 안 가는 행동이죠. 야, 이거 이렇게 져가지고 뭐 진짜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은 앞으로 커질 시장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런 어떤 그 배터리 업체들, 제조업체들이 왜 이런 식으로 이 배터리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거에 대한 걸 갖다 이해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 지금 현재까지 테슬라가 제일 소위 말해서 이제 중국은 이제 별도로 하고요. 상용화로 봤을 때 서구 쪽에서는 테슬라가 제일 빠른데 내년에 양산을 하겠다 이미 얘기를 했고 올해 뭐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장 투입을 해서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얘기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네가 양산을 한다라는 거는 뭐 100대 200대 만나는 얘기는 분명히 아닐 테고 또 머스크의 늘 뭐 전기차도 같은 방식이겠지만 대규모로 생산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좀 머스크가 추구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의 LFP 또는 지금 대세인 LFP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3원계 쪽 이거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머노이드도 그렇고 UAM도 그렇고는 적절하지 않은 배터리 성능이란 말이죠. 그럼 결국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한 제일 고용량의 고밀도에 가장 그다음에 사이즈도 좀 작게 할 수 있고 이런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밖에 없는데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로 결국 가야 한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럼 지금의 공장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공장이냐 이런 의문이 좀 생기거든요.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전고체 배터리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알기로는 옵티머스 로봇이라든지 그거는 4680을 채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LG 솔루션이 왜냐하면 지금의 4680이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요. 기존의 21770보다 에너지 밀도 5배, 충전 속도 엄청 빠르죠. 6배 정도 빠르죠. 그 다음에 방전량도 6배가 빨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원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대체적으로 왜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4680 배터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위해서는 뭐 반고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각 기업들이 파일럿 라인을 만들어서 지금 아직 양산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뭐 예를 들어 현대차도 뭐 내재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그걸 양산해서 전기차 배터리에서 가겠다는 건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때까지는 물론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전고체 배터리. 그때가 되면 또 다른 또 어떤 형태의 배터리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그 타임라인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렇다고 옵티머스의 어떤 상용화를 늦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형태의 배터리가 필요한 거고 현재로서는 가장 확률이 높은 대안은 4680 배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현재 상용화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돼서 뭐 소재나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소재 회사라든가 뭐 장비에서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현재는 공장을 짓고 있는 그 10개의 공장이라는 게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성능의 배터리를 생산할 거예요? 아니죠. 일단은 3원계를 갖다가 주적으로 뭐 하이니켈이라든지 미드니켈, LFP도 여기서 일단 성능을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4680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파일럿 라인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양산 시점을 갖다가 내년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양산 시점 자체를. 그래서 그 양산을 갖다가 어디다 할지는 일단 머더 팩토리에서는 일단 다 테스트가 끝난 거고 양산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실제 양산은 어디서 할 건지는 근데 결정을 하겠죠. 가령 뭐 LG 솔루션에 미국에서 하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할지 미국에서 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전략적으로 일단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지금 4680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전고체 방전에 가장 성능이 좋은 게 4680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조금 앞서나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당연히 그렇죠. 지금 파나소닉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자체적으로 엄청나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잖아요. 근데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4680 배터리를 갖다가 만드는 게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작업이거든요.
뭐 일단은 그게 뭐 기술적이지만 건식 코팅도 돼야 되는 거고요. 기존의 습식 코팅에서 건식 코팅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그게 그때 말씀하실 때 되게 어렵다라고 예, 이게 수율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일단 되고 나면은 생산비를 확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게 조그만 걸 갖다가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도 이게 큰 덩어리를 좀 이거 만드는 게 훨씬 생산 효과가 덜 그렇죠. 들겠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기존의 2170 배터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자동차 하나에 2170 배터리가 수천 개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근데 4680 배터리 이거보다 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배터리라는 건 구조적으로 셀 하나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령 2170 배터리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뭐 열 전파라도 열 폭주가 일어나가 전체 배터리가 무해가 돼요. 네. 그만큼 그러니까 수천 개가 들어가면 그만큼 불량의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근데 뭐 몇백 개 단위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확률이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정성 측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4680 배터리를 갖다가 일종의 현재 상태에서는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참 그거를 우리가 앞서 나갔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네, 진짜 네. 드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봐야 될 게 관세 리스크 부분에서 지금 일단은 2차전지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서 네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우선순위가 뒤에 있을 뿐인 거냐 아니면은 이 배터리 분야는 지금 미국이 굉장히 좀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중국 거는 들어온 것만 차단하고 이거는 그냥 뭐 관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거나 뭔가 어떤 우리한테 특혜를 좀 줄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뭐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 진영에서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깊은 어떤 고민을 안 해봤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근데 네. 그걸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 철회 장막을 쳐놨어요. 중국산은 왼날이 다 막았죠. 네. 물론 이제 ESS 그 비전기차용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갖다가 현재 75%인데 25% 올리는 걸 26년부터 올리는 걸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대체할 수가 준비를 없어요. 해야 되니까. 네,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고. 그러니까 공부해 보니까 배터리는 중국산을 막았어. 그러면은 미국 국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이나 지금 일본 아니면은 중국을 배제하고 나면 이걸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없단 말입니다. 네, 유럽도. 예, 유럽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가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거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떻게 했을 수가 있는데 이게 그게 강하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첨단 산업을 갖다가 그러니까 미국이 그 어떤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건 뭐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거기다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거는 다 공화당 지역이에요. 공화당 우세 지역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왜 막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막는 순간에 계속하는 얘기지만 미국은 갈라파고스의 섬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가령 이걸 막 관세를 때려. 우리나라 업체들 핍박해. 그래서 미국에서 이 생산이 안 돼. 우리나라 기업들도 망하겠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이 있냐는 얘기예요. 이게 대안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 어떤 그 양산, 그 생산 캐파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일본보다는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뭐 글로벌 MS를 보더라도 우리가 훨씬 더 앞서 있으니까. 이거 보십시오. 미국에다 지금 공장 건설하는 것도 도요타, 파나소닉 두 개, 각각 하나씩 두 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요? 6개 짓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현대 기아차 메타플랜트 조지아 공장 가동했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투자를 해서 지금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명분이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명분이 있어야 되고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뭐 이런 외교 안보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일본을 우리보다 우위에 두는 건 뭐 그거는 사실 불가피한 법 없잖아 있지만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이 부분만큼 미국이 지금 어떤 그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다 한국과 그렇죠. 있기 때문에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 그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거기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도대체 뭘로 부과가?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대부분 다 생산이 되잖아요. 네. 물론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물론 들어가는 것들이 있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부 다 공장을 갖다가 짓고 있는 거고 그거는 우리나라 단독 기업들로 진출한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GM, 포드, 뭐 스텔란티스랑 다 합작회사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그걸 갖다가 무슨 제재를 가할 거냐? 가령 뭐 AMPC를 없앤다? 그건 제가 거듭 얘기하는 거지만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그 당시만 해도 예. 에이 어차피 다른 거 다 하는데 뭐 그것도 별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최근 들어서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이뻐서 그렇죠.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닌 자기들의 거죠. 필요에 의해서는 겁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맞는 말씀입니다. 네. 결국은 네. 평론가님 말씀을 좀 부연을 하면 미국이 필요로 하는 그 어떤 분야, 산업,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주력 산업 중에서 어떤 게 매칭이 되느냐. 그게 그렇죠.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쪽, 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쪽, 네네네. 뭐 이런 부분들일 것이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이런 저런 걱정들은 너무 크게 하실 필요는 없다. 네네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사실 믿으려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배터리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현재 미국 내에서의 미국 회사들의 제조 역량 이런 것들 또 캐파나 이런 것들은 현저하게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K치수법 얘기가 좀 국회에서 좀 진행이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사례를 감안한 거겠습니다만 그러면 미국의 IRA법 같은 것도 네. 우리나라에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소위 말하는 KRL법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게 배터리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가 사실은 이제 앞으로 한 2달 정도 안에 해결이 될 문제다 보니까 그 이유를 생각하면 결국 우리도 이 부분을 하지 않겠냐 새 정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는 거고. 네. 평론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들은 뭐 어느 누구보다도 충분히 잘 아실 것 같아서 네네. 이게 나온다 그러면 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게 우리 배터리 업계가 이번 기회를 확 잡아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냐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 어떤 보조금 정책들 같은 경우는 WTO 규정을 위배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각국이 굉장히 조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완전히 무너지고 있잖아. 중국이 선두했었죠. 지금 뭐 전기차 배터리에만 한 330조 정도. 매년 CATL이 1조 원 정도를 지원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판 IRA.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다 각국 나서. 우리나라만 뭐 지금 어영부영한 상태에 사실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사실은 있죠. 예. 그러니까 투자를 하거나, 가령 R&D, 뭐 설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R&D에 들어가는 돈의 몇 %는 그 환급을 해준다. 그러니까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초기 투자가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예.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세를 갖다가 그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는 법인세를 내야지 법인세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법인세를 내려면은 돈을 벌어야 되는. 그렇죠. 영업적자인 상태일 거 아니에요.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초기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어떤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낼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걸 이월을 해줍니다. 나중에 이제 니들이 돈을 벌면은 그때 또 깎아주기는 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러면은 공장을 돈이 늘려가야 있어야 되는 되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IRA법은 뭐예요? 바로 현금으로 이걸 환급을 해주고, 그렇죠? 제3자 양도 방식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한테 네가 벌써 투자했어. 그럼 오케이. 우리가 현금으로 돌려줄게. 아니면 너 이걸 갖다가 받을 게 있으니까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줘. 바로 이런 식으로 벌써 직접 환급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식을 도입하자는 얘기예요. KIRA법에. 일단 발의는 돼 있는 상황인 거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은 2가지 조건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됐을 때부터 소급 적용을 해줘야 된다. 이게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하는 거는 지금 이미 다 투자가 끝난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을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공공망, 중국을 위해서 공공망을 갖다가 늘려야 되잖아요. 확장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공공망을 갖다가 지금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거 갖다가 따로 띄어서 해외 투자들 가령 광물 같은 거. 그렇죠. 지금 배터리 네. 같은 경우는 광물은 굉장히 의존도가 네, 높으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사실은 중국산을 쓰게 되는 순간에 IRA의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걸려서 우리나라 수출에 그 미국 진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급망을 갖다가 완벽하게 수직 계열을 하기 위한 어떤 해외 투자들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이런 어떤 공제 혜택을 줘야 된다. 현금 환급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2가지 조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한국의 그 지금 2차 전지 업체들도 그렇고 사실은 소재단에 있는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뭐 가령 뭐 회사채를 가용한다거나 아니면 유상증자하는 방식을 한다거나 계속 이런 형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쨌든 그 회사한테는 유상증자는 결국은 주가를 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렇죠. 여유가 있고 네, 그다음에 네. 그 주주가 그 주가 가치도 희석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회사채 발행한다는 결국 빚인데 네네네. 나중에 그 이자도 지금 같은 보금이 상황이면 이자도 많이 내줘야 되고 네네네네. 그것도 뭐 돈을 벌고 있는 상태라면 이자도 얼마든지 내겠지만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채 발행해서 이자까지 내려면 기업들한테는 사실 이게 이중 부담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하는 거는 이걸 갖다가 일단 배터리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편입이 됐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산업의 중요성을 갖다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 K칩스 같은 건 통과는 일단 됐어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그거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 더 필요한 게 사실은 그것만큼 필요한 게 지금 이 2차 전지 섹터에 들어가는 KIR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KIR 이거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뭐 언제쯤 통과될까 이런 것들이 좀 현재 예상이 좀 가능할까요? 글쎄요, 지금 여야가 이걸 갖다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 뭐 약간 좀 트는 어떤 뭐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뭐 저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단견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현 정부에서 지난 몇 년 동안에 엄청난 감세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걸 갖다가 그 다음에 지금 이걸 현금 환급이라든지 이걸 안 해주겠다? 나중에 법인세 많이 벌면은 법인세에서 다시 그거 차감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못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일시적으로는 뭐 세수가 좀 줄어들 수는 있는 뭐 그런 위험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될까라는 걸 갖다가 곰곰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런 어떤 첨단 전략 산업의 어떤 투자라는 거는 그 어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때를 놓쳐버리면은 진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영원히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밀려 있는 것들도 바로 그런 이유들도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들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네. 빨리 서둘러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무엇보다 또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네네. 정부는 남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건 또 뭔가 투자나 이런 거에 걸쳐도 굉장히 또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도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남들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고 있어라는 이 인식, 우리 기업들 이런 인식을 빨리 벗어나게 하는 게 말씀하신 이런 반도체나 배터리라든가 뭐 이런 뭐 바이오라든가 등등 우리가 지금 국가 전략 산업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빨리 추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다 해외에다 이렇게 옮길까? 엄청난 투자를 할까? 그렇죠. 왜 그럴까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기업들이 떠나면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잘하는 건 좋은 거죠. 그렇지만 국내에 투자하는 것 대신에 해외에 투자하는 거는 사실 국내 어떤 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는 거고 사실은 고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잡아두려면은 뭔가 다른 나라보다 더 큰 당근책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제는 좀 이루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사실 공무원 사업이 정부의 특히 고위 관료들의 인식의 좀 변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